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여기 한 봐요, 어?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네. 이런 거 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이라는 아주 크나큰 상을 받은 영화죠. 영화제에서 뭐 큰 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 좀 재미없기도 하고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보지 않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상을 받은 영화가 있다길래 재밌을까 하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요. 영화는 부잣집 박사장네와 전원백수 기택가족이라는 경제적으로 상반된 처지에 놓인 가족들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내용이죠.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공생에 관한 영화, 같이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밝히고 있어요. 워낙 심오하고 잘 만든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기생충에 대해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관점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죠.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한번 접근해 볼까 해요.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의료인으로서 이런 기생충 내용에서 이런 계층주의나 양극화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 속 내용들이 조금씩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굉장히 극단적인 구성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난한 가족을 그리고 있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잣집 가족을 보여주고 있죠. 박사장네 집을 보면 와, 이런 집이 현실 속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나도 저런 집에 언제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기택가족은 지하도 아닌 지상도 아닌 반지하 방에서 사는 굉장히 극단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현실이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는 반지하 방에서 곱둥이도 살고 여러 사실 해충들이 사는 구조 속에서 밖에서 연막 소독기가 동네를 소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송강호 씨가 창문 열어놔라, 연막이 들어와서 같이 우리 집안도 소독하게 문을 열어놔라 라는 한 장면이 있죠. 여기서 연막 소독기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연막 소독기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보통 한 80년대, 90년대 이전에 아마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소독차라고 하죠. 소독차, 방구차, 연막을 뿌리고 다니면 그 뒤를 굉장히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연막 소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 문제 때문에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는 이 연막 소독기가 이제 지나갔던 옛날 소독 방법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 이 계층에 있어서는 소독이 꼭 필요한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이 소독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름과 살충제가 섞여서 이런 열로 기화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흡입하거나 식기나 이런 제품들에 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을 테지만 두 번째 전개 과정에서 기택이 그 기존에 있던 가정부를 결핵이 걸렸다는 누명을 씌워서 내보내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왜 결핵이라는 질병을 썼을까? 다른 전염성 질환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결핵이었을까?
보통 7, 80년대 못 살고 못 먹었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결핵den체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실 샀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약간 추억 속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에 무슨 결핵이라는 질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는 결핵 고위험 국가예요, 아직도.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 결핵 환자 사망률 1위, 뭐 5명이라면 5명을 쓰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결핵이라는 병이 누군가에게는 뭐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 걸린 병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실 결핵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이런 양극적인 요소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발표한 결핵 환자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2018년 기준만 봤을 때 1년 결핵 발생 환자 수는 3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외에 보고되지 않은 인원도 상당수가 있겠죠. 서울의 구별로 결핵 환자 수를 한번 찾아봤는데,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지역의 환자들이랑 이제 다른 그 외의 환자들이 사실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자체도 사실 서울 내에서도 이런 지역적인 감염병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계층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병원 가시는 게 쉽나요? 아니면 좀 가시는 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으세요? 병원 가서 되게 큰 병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두려움이랑 이런 거 말고 그냥 병원을 가는 입장에서 병원 문의 문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어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병원 문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저비용에 굉장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병원에 가는 문턱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보험 가입이 몇 개나 되어 있죠? 셀 수 없이 많나요? 아마도 하나도 가입 안 되신 분들도 상당수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런 보험 가입에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가입 비율도 많고 보험료 차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접근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험이 좀 여유 있게 가입돼 있고 이런 분들은 보험에서 타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진료나 치료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없으신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오시면 이제 먼저 대략적으로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죠, 저희한테. 저희도 이제 난감한 부분도 있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계층마다 아니면 소비, 소득 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뭔가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택 내 가족이 다치는 사고가 있고 그 박사장 내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친 정도를 따지면 기택 내 가족이 다친 게 더 크거든요. 그 부모는 바로 병원을 데려가요. 병원을 데려가지만 기택 내 가족은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지만 누구도 병원을 데려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이 없는 이런 것을 표현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유 있는 집안이나 병원을 가는 것에 부담이 없는 분들은 손에 상체기 하나만 나도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조금만 어지러워도 병원 가서 진료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사실 좀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병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한테 진료 오실 때도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밤이나 이럴 때 다쳤는데 그 다음날 오후나 며칠 뒤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응급실 가셔야 됐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안 아프셨어요? 라고 하면 진짜 많이 아팠지. 근데 응급실 가면 응급실료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사실 응급실은 너무 비싸서 못 가겠고 먹고 살기 바빠서 좀 참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나라에서 의료는 좀 어느 정도 벽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뉴스웨이크에서 병원들 순위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빅5에는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렇게 순위가 돼요. 1, 2, 3, 4, 5위가 이렇게 빅5 병원이 있죠.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 대형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의 소득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의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소득 최하위 그룹인 1분위는 지난 4년간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9% 감소한 반면 최상위 10분위는 27.1%나 증가했다고 해요. 결론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형병원에 더 많이 갔고 돈이 없는 분들은 더 많이 못 갔다. 그런 인원이 감소했다는 내용인데 그만큼 접근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대형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좀 비용 측면에서도 더 비쌀 것이고 비단 소비층에 대해서 환자층에 대해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병원들 자체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대형병원은 커가고 있지만 그 외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들은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죠. 대다수의 분들이 나는 큰 병원 가서 수술받고 진료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양극화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당연히 환자가 몰리다 보면 치료하는 과정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많은 의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 최근에 어떤 환자분도 대형병원에 암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대기가 좀 길어지고 이러다가 암이 좀 진행돼서 안 좋은 결과를 다시 얻은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어렵고 힘든 수술은 더 잘하시는 교수님한테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닌 심플하고 기본 수술은 병을 더 키워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병을 키우지 않게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약간 주제랑 좀 벗어나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주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예전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사실은 양극화가 심해진 느낌이 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소득에 있어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을 시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영화였고요.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영화였고 너무 진지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내용이어서 설명드렸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은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동주 씨였습니다.